애도 못 낳는 년이 시댁 행사를 안 와? 친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따위 말을 해? 네 부모 면상 좀 봐야겠다. 시어머니 권숙자는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남편 외투에서 내연녀의 임신 초음파 사진을 발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꼭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친정집 현관문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방금까지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는 제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 펼쳐둔 커다란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끌어올리던 손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려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이상준의 회색 캐시미어, 외투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살짝 비어져 나와 형광등 불빛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천천히 끄집어냈고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임신 12주차 산모 김미애. 사진 위에 인쇄된 글자를 입속으로 곱씹어 읽어내려가던 저는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찰떡아, 아빠랑 빨리 만나자. 32살 어린 여자 특유의 늘어지는 글씨체로 적힌 두 줄의 글귀가 가슴 정중앙에 굵은 못 하나가 박히듯 무겁게 파고들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퍼런 멍이 가실 날 없이 제 아랫배에 박혔던 시험관 주사 자국이 새사묵신거리며 떠올라 저는 사진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있던 이상준의 노트북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짧게 울렸고 저는 마치 끌려가듯 의자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연동된 메신저 창에는 미의 하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이 가장 위에 떠 있었고 가장 최근 메시지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미리 보기로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시키자 분명히 제 화장대 앞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큰맘 먹고 사두었던 백화점 한정판 빨간 립스틱을 처음 보는 여자가 입술에 진하게 발라가며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봐. 이 색, 나한테 훨씬 잘 어울리지? 그 여자가 바르면 얼굴만 더 죽어 보이던데. 물건도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예뻐 보이는 거야. 영상 속 여자는 제 화장품통에서 향수까지 꺼내 양쪽 손목에 슥슥 발라가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늙고 애도 못 낳는 본처는 빨리 치워. 오빠, 우리 찰떡이 안방으로 옮겨줘. 어머님이랑 이야기 다 끝났다며? 나 이제 더 기다리기 싫어. 그 말이 귓속에 박히는 순간 머리 뒤쪽 핏줄이 뜨겁게 박동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위쪽 메시지들을 스크롤에 올렸습니다. 대화방 안에는 권숙자라는 이름까지 그대로 박혀있는 3자 단체방이 따로 있었고 그 안에는 이삿짐센터 견적서 사진과 함께 다음 달 15일이라는 입주 날짜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숙자가 보낸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손가락 끝이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미애야, 우리 아들 옆에는 너처럼 젊고 똑똑한 새아가가 있어야 어울린다. 그 늙은 불량품은 이 어미가 알아서 치울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손주만 잘 품고 있어. 그 여자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한참 지났어.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안방 벽지는 제 취향대로
다시 발라도 되죠? 그 여자 냄새 나는 건 싹 다 치우고 싶어요. 그럼 내 좋을 대로 다 갈아엎어. 그동안 그 음침한 색깔 보느라 내가 다 답답했다. 새아가 들어오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질 거다. 어머니, 그 여자 짐은 친정에 그냥 트럭째로 갖다 버릴까요? 아니면 길거리에 내놓을까요? 자기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 번은 알아야죠. 이상준이 보낸 답장이 그 아래 매달려 있었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화면 옆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무심코 흘겨보던 저는 일주일 전 시댁 거실에서 있었던 가족 식사 자리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부터 시댁에 가서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으며 상을 차렸고 정작 식탁 끝자리에 앉으려 할 때 권숙자가 제 밥그릇을 빼앗듯 낚아챘었지요. 애도 못 낳는 년이 밥통은 무슨 밥통이 이렇게 커. 너는 이 집 때도 못 이어주면서 밥은 참 잘 먹는다. 며칠 굶어도 안 죽어, 너는. 권숙자가 시누이 부부와 친척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 말을 던지며 제 밥을 다른 그릇에 절반쯤 덜어내는데도 이상준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피식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잖아. 농담인데 왜 또 정색이야. 사람들 다 있는데 분위기 깨지 마. 옆에 앉아있던 이상준이 식은 국그릇을 제 앞으로 슬쩍 밀어주며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에도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깜빡이던 알림이 누구한테서 온 것이었는지 이제야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져 저는 노트북을 거칠게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던 날 친정아버지가 손수 끼워주신 만년필이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던 그 시절의 박미영이라는 이름 썩자가 결혼 후 10년 동안 어디로 사라져 갔는지 저는 만년필 끝을 손가락으로 한번 매만지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옷장에서 속옷 몇 벌과 화장품 파우치만 캐리어에 쓸어 담은 저는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결혼 반지를 빼내어 식탁 위 과일 그릇 안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새된 벨소리를 울리며 진동했고 화면에는 시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올라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은 뒤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야, 박미영.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권숙자의 새된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찌르듯이 솟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명절이고 제사고 시댁 행사에 안 오겠다고? 너 그 말을 누구 앞에서 짓는 거야? 애 하나 못 낳은 네가 며느리 노릇까지 내팽개치겠다는 거니?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어? 어머니, 저 오늘부로 그 집에서 나갑니다. 더 이상 시댁 일에 끼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저를 부르실 일도 없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나가면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았니? 착각도 정도껏 해. 권숙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가며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까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네가 제 발로 기어나간 김에 잘됐다. 오늘 밤 안으로 현관 비밀번호 갈아엎을 거고 다시는 그 집 문턱 못 넘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짐은 알아서 챙겨갔겠지. 안 챙긴 거 있으면 어차피 내일 다 내다 버릴 거다. 내 흔적 하나 남기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버리신 물건은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애 못 낳는 불량품 주제에 시가 행사를 안 오겠다는 게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 며느리 자리 차지하고 살았으면 고개라도 숙여야지.
너 친정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시집을 온 거니? 저는 거실 소파 끝에 천천히 걸터 앉으며 입가에 핏기 없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너희 친정 부모 면상 좀 봐야겠다. 정년 다 돼가는 구급 말단 공무원짜리들이 딸년 하나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인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사돈이라고 봐준 것도 오늘까지다. 오세요, 어머니. 제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한마디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멈칫하더니 권숙자가 더 큰 소리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라고. 어디로 오라는 거니, 이년아. 내 부모 뒤에 숨으면 내가 겁낼 줄 알았어? 주소대. 오늘 그 집 문자까지 두드려 줄 테니까. 친정집 주소 지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편하실 때 오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도 며느리가 사는 동안 시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려드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제가 들은 말, 제가 본 문자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봐라. 내가 진짜 안 갈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오늘 밤에 택시 잡아타고 그 누추한 친정집 안방까지 쳐들어가서 내 애미애비 무릎 꿇려놓고 사돈으로저 한마디 똑똑히 박아 놓을 테니까. 딸년을 잘못 키운 죄가 뭔지 알게 해주마. 꼭 오세요, 어머니. 안 오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문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누른 뒤 곧장 권숙자의 번호로 친정집 주소를 한 자 또박또박 입력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뜬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끌어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듯이 엎드려 살아온 며느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서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드릴 작정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보던 손을 가만히 거두며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짧은 종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저는 캐리어 바퀴를 굴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아파트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을 가르며 길게 울려 퍼졌고 저는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 짐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사님, 일단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주소는 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10년 동안 제 청춘을 갈아 넣었던 익숙한 동네 풍경이 한 컷씩 멀어져 갔고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두 손에 시선을 떨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호대기에 차가 잠시 멈춰서자 길 건너편으로 자주 들르던 산부인과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병원 4층 시술실에서 시퍼런 주사바늘을 제 아랫배에 찔러 넣을 때마다 옆을 지키던 이상준이 무심하게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라 저는 입술 안쪽 살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미영아, 다음 주 시술 또 잡혔어? 회사 회식 못 빠지는데. 여보, 이번엔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지난번에도 혼자 갔잖아. 내가 가서 뭐해? 어차피 들어가는 건 너 혼자잖아. 어머니가 보약 2제 지어주셨으니까 그거 잘 챙겨 먹어. 그때 이상준이 휴대전화 화면을 가리며 황급히 자리를 옮기던 뒷모습이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도 우스워 저는 짧게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시댁 명절 풍경도 영화 필름처럼 한 장면씩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지난 추석에는 새벽 4시부터 시댁 부엌에 쪼그려 앉아 기름 냄새를 마시며 산적과 동그랑땡을 부치고 있었는데 거실에선 시누이 부부와 친척 어른들이 한우 갈비살을 구워가며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지요. 미영아, 거기 전 다 부쳤니? 시누이 자식들 오면 따끈한 거 먹여야 하니까
한 판 더 붙여놔라. 네, 어머니. 그리고 그 굴비 있잖아. 사돈댁에서 보내신 거. 그건 손도 대지 말고 저쪽 베란다에 따로 빼놔. 시누이 가져갈 거다.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굴비요. 왜 뭐 할 말 있어?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에서 보내준 거 시댁 식구한테 못 나눠. 어디 그런 법이 있나? 권숙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굴비 박스를 빼앗아가며 시퍼런 눈을 부라리던 모습이 떠올라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친정아버지가 손수 골라 보내주신 영광굴비 두 두루미 시누이 차트렁크로 옮겨지는 모습을 저는 부엌 창틈으로 멍하니 지켜만 봤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겨울 친정어머니가 갱년기에 좋다며 2박스나 보내주신 홍삼정과 녹용보약은 권숙자가 시누이 시댁 어른들 환갑상에 들고 가는 선물로 둔갑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어머니, 그 홍삼 2박스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친정에 부탁드린 건데요. 예, 시누이 시어른 환갑에 빈손으로 가니. 너희 친정에서야 또 보내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따져.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집안이 평화로워. 알겠니? 그 말을 들으며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손에 든 행주를 비틀어 짜내던 손마디가 새파랗게 변해갔던 기억이 지금도 손끝에 그대로 박혀 있는 듯합니다. 택시가 한강 다리 위로 진입하자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로 길게 부서져 차창 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 둔 카카오톡 캡처본들을 다시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3년 전 이상준이 제 명의로 된 미국 주식 계좌를 들먹였던 그날의 대화도 그 안에 그대로 박혀 있었지요. 여보, 그 미국 주식 계좌 있잖아. 그거 일단 정리하자. 어머니가 거실 인테리어 좀 새로 하고 싶으시대. 여보, 그건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첫 월급부터 한 푼씩 모은 거고. 아유,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너 며느리 인정 못 받겠다고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정도는 좀 해드려야지. 청약 통장도 같이 깨라는 말은 좀 그래. 그건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라서. 마지막 비상금이 왜 필요해, 너한테. 어차피 우리 집 들어와서 사는데. 너 그렇게 굴면 어머니 마음만 더 멀어진다. 그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청약 통장과 미국 주식 계좌를 모조리 해약했고 들어온 돈은 시댁 거실 대리석 바닥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안방 서재의 원목 책장으로 토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작 그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흘러나오던 이야기는 늘 똑같은 한 곡조였어요. 사돈 어른께선 그래도 공직자시라 연금은 좀 나오시나? 구급이라도 정년만 채우면 그게 어디야. 말단이면 말단이지 뭐. 우리 미영이가 친정 도움 한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 집 사정이야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도 미영이가 시집은 잘 왔어. 우리 상준이 만난 게 아주 큰 복이지. 큰 복이고 말고. 시고모가 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던 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저는 머리를 차창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술상을 차리고 빈잔을 채워가며 어릴 적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미영아,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자기 자리에서 위세를 부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공직이 아니라 사사로운 권력이 되는 거야. 네, 아버지. 내 아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친정 이름 팔지 말고 시댁에서 내 몫을 다해라. 그게 우리 집안의 도리다. 그래서 저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친정어머니께서도 시댁 어른들 앞에 나설 때면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늘 한 발 뒤로 물러서 계셨습니다. 시댁은 그 모습을 보고 친정이 가난한 줄로만 알았고 그 오해를 한 번도 풀지 않은 채 10년이 흘러간 셈이지요. 이제와 생각하니 그 오해야말로 권숙자와 이상준이 저를 마음껏 짓밟을 수 있게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멍석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라는 입주 날짜가 적힌 카카오톡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던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사님, 이제 주소 말씀드릴게요. 서초동 한남관사 정문 앞으로 가주세요. 한남관사라면 그 큰 길 안쪽에 있는 그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출입이 좀 까다로울 텐데요, 손님. 제가 입주민이라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시내 깊숙이 들어서더니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한 석조 대문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정문 양옆에 꼿꼿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몇 채가 가로등 불빛 아래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비실 안쪽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큰 문장이 벽 한가운데에 새겨져 있었고 그 문장이 정문 위쪽에도 똑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입주민이시죠? 박경철 어르신께서 따님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라고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는 경비원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뒤 단지 안쪽을 향해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말단 공무원처럼 살아오신 듯 보이셨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오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강직하고 서늘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정년이 3년 남은 현직 대법관 박경철의 외동딸 박미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의 위험에 등을 기댈 결심을 한 밤이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손마디 위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단지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2층 석조관사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스한 조명이 거실 천장 샹들리에에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영아 왔니? 어서 들어와라. 거실 안쪽에서 신문을 접으시며 천천히 일어서신 아버지가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카디건 차림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부엌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오신 어머니가 캐리어 손잡이에 매달리듯 제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그렁그렁 차오른 눈물을 황급히 훔쳐내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끼니는 챙겨 먹은 거니? 엄마, 그 한마디에 1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저는 어머니 어깨에 이마를 묻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두툼한 가죽 소파에 어머니 손을 잡고 가만히 앉은 저는 가방 안에서 USB와 두툼한 서류 봉투 그리고 그 작은 흑백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아버지 앞 원목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오늘 낮에 안방에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말없이 안경테를 한번 매만지신 아버지는 사진을 가장 먼저 손에 드시고는 앞뒤를 천천히 살피셨습니다. 뒤이어 USB를 노트북에 꽂으신 아버지는 카카오톡 캡처 사진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정독해 나가셨어요. 어머니, 그 여자 짐은 친정에 그냥 트럭째로 갖다 버릴까요? 이상준, 늙은 불량품 짐 빼는 거 어미가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우리 손주만 잘 품고 있으렴. 권숙자. 아버지가 화면 속 문장을 한 줄 한 줄 입속으로 천천히 옮기시는 동안 안경테 너머로 보이던 두 눈에서 시퍼런 칼날 같은 분노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며칠 전 신문 일면 머리 기사를 장식한 대형 경제사범 재벌 총수에게 추상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신 그날의 그 얼굴 그대로였지요. 미영아, 시술받은 자국 좀 보자. 옆에 앉아 카카오톡 내용을 곁눈질로 함께 읽고 계시던 어머니가 떨리는 손길로 제 옷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시며 멍자국이 빼곡한 아랫배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 어린 것이 10년을 이렇게. 엄마, 울지 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왜 진작 모르고 있었을까? 이 무심한 어미를 우리 딸이 어떻게 용서를 해?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황급히 닦아내시는 사이 아버지께서 USB 파일 안에 함께 담아둔 통화 녹음 파일을 마지막으로 클릭하셨습니다. 거실 천장 스피커로 권숙자의 새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잘게 떨기 시작하셨어요. 애 못 낳는 불량품 주제에 시가 행사를 안 오겠다는 게. 이년아, 너 친정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시집을 온 거니? 녹음 속 목소리가 거실 끝에서 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신문지를 접어두셨던 아버지께서 천천히 안경을 벗으시며 콧등을 한 차례 지그시 눌러가셨습니다. 미영아, 내 아버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너에게 손가락 끝 하나라도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정식 절차로 끝까지 도와주마. 아비는 아비의 자리에서, 너는 너의 자리에서 한 발씩 가자. 내 아버지. 저는 손등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못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단, 이 아비는 사적인 권한은 한 톨도 쓰지 않을 거다. 그건 너에 대한 모욕이고 법에 대한 모독이야.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옳지. 그게 우리 집안의 도리야. 그때였습니다. 저녁 9시가 막 지난 시각 단지 정문 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서는 소리에 이어 짧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키라고.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다잖아. 박미영 이년아, 당장 안 나와. 거실 인터폰 화면에 정문 경비실 풍경이 자동으로 떠올랐고 깡마른 몸피에 시퍼런 머플러를 두른 권숙자가 경비원의 팔을 거머쥔 채 발을 굴러가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껏 위세를 부리며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이상준의 어깨가 화면 모서리에 비스듬히 잡혀 있었지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함부로 큰 소리야. 입주민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십니다. 우리 사돈집이라니까. 무슨 입주민 허락이야. 구급 공무원짜리 늙은이 둘이 사는 집에 며느리 어미 좀 만나러 왔다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아저씨. 아버지, 들이실 거예요. 들여라. 마지막으로 사람 노릇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지. 아버지께서 직접 인터폰 수화기를 드시고는 짧고 단정한 한마디로 출입을 허락하셨습니다. 들여보내십시오.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잠시 후 단지 안쪽 자갈길을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묵직한 현관 초인종이 2번 연속으로 울렸어요. 제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자 권숙자가 거실 안쪽을 향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 발을 쑥 들이밀며 삿대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야, 박미영,
어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마중도 안 나와. 그리고 너희 부모는 어디 갔어? 사돈 면상 좀 보러 왔다는데. 어머니, 신발은 벗고 들어오세요. 이 집 규칙입니다. 규칙은 무슨 얼어 죽을 규칙이야. 구급 공무원 살림에 무슨 규칙이 있어. 이년아. 권숙자가 신발 끝으로 현관 대리석을 거칠게 비비며 거실 안으로 한 발을 내디딘 순간 그 입에서 흘러나오던 거친 숨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천장이 어림잡아 5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황금빛 조명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 깔린 페르시아산 카펫과 벽면을 가득 채운 검붉은 원목 책장들이 짙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뒤따라 들어서던 이상준 역시 입을 반쯤 벌린 채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거실 곳곳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정중앙 단정한 회색 카디건 차림으로 1인용 가죽 안락의자에 꼿꼿이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서늘하고 깊은 그 눈빛 한 번에 권숙자의 어깨가 보이지 않게 한 차례 움찔 떨리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잡혔어요. 앉으시지요.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에는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법정에서 다듬어진 묵직한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고 권숙자는 그 무게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거실 벽면 정중앙에 걸린 큼지막한 액자 하나가 권숙자의 시선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인이 큼지막하게 찍힌 두툼한 임명장이 두 줄로 가지런히 도열한 훈장들 사이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법관 임명장 박경철. 그 7글자가 권숙자의 시야에서 무한히 커지는 듯 보였어요. 미영아. 사돈 어른께서. 어머니, 이제야 보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권숙자의 동공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상준은 그 임명장 글자를 2번, 3번 다시 읽어보더니 들고 있던 자동차 키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시자 잔 옆면에 새겨진 대법원 휘장이 거실 조명 아래에서 또렷이 반짝였습니다. 머그잔을 한 모금 차분히 비우신 아버지가 옆에 놓아둔 USB의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직접 클릭하셨어요. 애 못 낳는 불량품 주제에 너 친정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시집을 온 거니? 구급 말단 공무원짜리들이 딸년 하나 어떻게 키웠길래? 거실 천장 스피커에서 권숙자 자신의 그 천박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정작 살아있는 권숙자의 두 다리에서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권숙자가 짧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그 손가락 사이로 새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사돈어른, 제가 정신이 잠시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제 딸에게 그런 말을 입에 담으셨다지요. 아버지께서 머그잔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시며 곁불조차 쬐을 수 없을 만큼 서늘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려놓으셨습니다. 권숙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대리석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머리를 푹 떨구는 모습이 거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비참하리만치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뒤에 얼어붙은 채 서 있던 이상준의 입에서 작은 외마디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숙자가 두 손바닥을 거실 대리석 바닥에 짚은 채 머리를 푹 떨구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소파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단단히 미쳤었습니다. 사돈어른. 권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두 손을 머리 위로 모아 합장하듯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돈어른, 늙은이가 정신이 어디가 있었는지. 쾅, 쾅. 권숙자가 자신의 이마를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찧어가며 빌어대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한 번 더 메아리 쳤습니다. 이마에 시퍼런 멍이 잡히고 콧등에서 핏물이 살짝 비쳐 나오는데도 권숙자는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머리를 바닥에 찧어갔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늙은이가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그동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아버지께서는 안락 의자에 꼿꼿이 앉아 계신 채로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권숙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계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점점이 떨어지는 핏자국과 권숙자의 시퍼렇게 변해가는 입술이 거실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 한층 더 처참하게 도드라져 보였지요. 그러는 사이 한참을 얼어붙은 채 서 있던 이상준이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제 다리 앞에 와락 엎드렸습니다. 여보,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그 여자가 먼저 꼬리친 거야. 회식 자리에서 어린 게 다가오면서 자꾸 매달리길래 내가 정말 잠깐 흔들린 것뿐이라고. 미영아, 너 알잖아. 내가 너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진짜 잘했잖아. 시술도 같이 다녔고 보약도 챙겨줬고. 이상준이 손을 뻗어 제 바지 끝자락을 부여잡으며 매달리는데 그 손가락 끝이 늙은 어머니 손처럼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비굴한 표정이 너무도 더럽고 추잡해 저는 입가에 핏기 없는 미소를 한 줄 그어 올렸습니다. 저는 발등에 매달린 그 손을 묻은 오물을 털어내듯 발끝으로 한 차례 거칠게 흔들어 떨곤 했어요. 손 치워. 더러우니까. 미영아. 내 발에 묻히지 마. 10년 묵은 때보다 더 더러우니까. 저는 옆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한 다발의 영수증을 꺼내 이상준의 머리 위에서 살짝 흩뿌렸습니다. 빳빳한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이상준의 어깨와 무릎 위로 차곡차곡 내려앉았고 이상준은 그 영수증 한 장을 손에 집어들고는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이게 무슨 호텔 영수증 32장, 강남 청담동 룸살롱 카드 결제 내역 17건, 그리고 내 미국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간 시댁 인테리어 비용 1억 8천만 원짜리 송금 내역. 미영아. 이건 내 어머니 환갑이라고 친정에서 보내드린 200만 원짜리 한복 상품권으로 너랑 김미애가 제주도 가서 묵은 호텔 영수증도 그 안에 있어. 잘 찾아봐. 이상준의 손에서 영수증 종이 한 장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권숙자는 그 종이 한 장을 발견하더니 입을 크게 벌린 채 마른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상준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미 환갑 한복 상품권으로 그 여자랑 호텔을 갔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어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권숙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이상준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한번 후려치더니 곧 자신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이상준과 권숙자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가 차갑게 한마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시술 주사바늘로 멍든 제 배를 보시고도 밥통이 크다고 욕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고된 시집살이로 손목에 골병이 든 며느리한테 약 한 첩 지어주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미영아, 그건 내가 정말
제 친정에서 보내드린 굴비, 홍삼, 영양제, 한 박스도 빠짐없이 시누이 댁으로 빼돌리신 거.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박스, 한 박스 다 적어뒀거든요. 저는 서류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한 장 꺼내어 권숙자의 발 앞에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지난 10년 동안 친정에서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물품 목록과 날짜, 그리고 시누이 댁으로 빠져나간 시점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권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든 채 자신의 이름이 한 줄 한 줄 박혀 있는 목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입술을 짓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안락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시며 거실 한가운데로 2걸음 정도 걸어 나오셨어요. 사돈. 아버지의 그 단정한 한마디에 권숙자와 이상준이 동시에 어깨를 한 차례 움찔 떨었습니다. 이 아비가 사적인 권한으로 두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제 딸에 대한 모독이고 제가 평생 지켜온 자리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오직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로 두 사람이 제 딸에게 안긴 모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똑똑히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돈 어른.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상준이가 어려서부터 아비 없이 자라느라 정이 메말라서 부모는 자식의 핑계가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쓰셨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질 죄이지요. 권숙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가라앉으며 입꼬리가 잘게 떨려갔고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에 담은 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박미영입니다. 아, 박미영 회계사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결혼으로 연락이 끊기셔서 한참 궁금했었는데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강남 본사 VIP룸으로 찾아뵙고 싶은데 일정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지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전 재산 가압류, 상간 소송,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 건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가다듬던 김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답해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VIP룸 잡아두겠습니다. 본인 인적사항 자료는 미리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에 사정을 두지 말아달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자 이상준이 다시 한번 무릎걸음으로 다가오며 매달렸어요. 미영아, 변호사까지는 너무하잖아. 우리 그냥 둘이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 이상준. 내 인생 10년을 너희 모자한테 잡아먹힌가. 그거 1원 한 푼까지 돌려받고 그 위에 이자도 붙여서 받아낼 거야. 미영아, 제발. 우리 미영아, 응?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지. 너 혼자만 그런 줄 알았을 거고. 저는 거실 인터폰을 들어 정문 경비실로 한마디 짧게 부탁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손님 2분 정문 밖까지 모셔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잠시 후 정복 차림의 경비원 2명이 정중하게 거실로 들어와 권숙자와 이상준을 양쪽에서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권숙자는 끌려나가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두 손을 비비며 빌었고 이상준은 제 이름을 부르며 뒤를 자꾸만 돌아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져 가자 거실 안에는 비로소 무거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에 두툼한 손을 한번 얹어주신 뒤
서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30층짜리 로펌 빌딩 VIP룸에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영 회계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셨네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마음고생 같은 건 어제 다 끝냈어요. 변호사님. 오늘부터는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저는 김 변호사 앞 원목회의 테이블 위에 어젯밤 미리 정리해둔 자료 봉투들을 종류별로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이상준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계좌 목록, 회사에서 횡령한 정황이 적힌 회계자료, 김미애와의 호텔 출입 영상 캡처본, 그리고 시댁이 빼돌린 친정 물품 명세서까지. 먼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이상준 명의 전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 주세요. 회사 측에는 횡령 정황 자료를 별도로 전달해서 인사위원회 소집을 유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쪽은요. 상간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진행해 주세요. 김미애가 운영 중인 강남 필라테스 스튜디오 자산까지 함께 가압류 신청해 주시고요. 손에 사정을 두실 부분이 있을까요? 단 1원도 봐줄 생각 없습니다. 저는 도장을 천천히 인주에 묻혀 마지막 한 장 한 장 위에 또박또박 인장을 찍어 내려갔어요. 도장이 종이 위에 묵직하게 떨어질 때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시퍼런 멍자국 하나하나가 천천히 옅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의 시집살이가 마침내 끝을 향해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지요. 이혼 소송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지 정확히 3주가 지난 평일 아침, 김 변호사로부터 첫 보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영 회계사님, 어제부로 이상준이 다니는 중견건설사 본사 대표이사실로 1차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요. 이상준의 외도 정황과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그리고 회사 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모두 별첨 자료로 첨부됐고요. 어제 오후에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팀장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미애 쪽은요.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압구정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법원 집행관 2명이 출동합니다. 가압류 딱지 부착하는 장면 사진으로 받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수화기를 가만히 내려놓은 저는 친정집 거실 통창 너머로 막 떠오르는 봄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이상준은 본사 9층 인사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굳게 닫혀있는 회의실 문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다시 며칠 후 같은 회사 재무팀에서 10년 가까이 친분을 나눠온 후배 사원 박지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영 언니, 저 지윤이에요. 회사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데, 지윤아? 이상준 부장님 어제 인사위원회 끝나고 9층 복도에서 종이상자 하나 들고 내려오시는데 진짜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동료들이 다 책상 위에서 일어서서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말도 안 걸고 그냥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외도, 횡령, 거래처 뒷돈 받은 정황까지 다 올라와서요. 종이 상자 안엔 뭐가 있었어? 머그잔이랑 명패 정도. 그것도 손이 덜덜 떨려서 자꾸 떨어뜨리시고 보안 요원이 정문까지 따라 나갔다고 들었어요. 언니, 그동안 너무 잘 참으셨어요. 진짜로. 박지윤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한번 머금었고 이상준이 머그잔을 떨어뜨리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 변호사가 보내온 가압류 현장 사진 한 장이
제 휴대전화 화면에 떴어요. 강남 압구정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미애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안에서 정장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이 고급 필라테스 기구마다 빨간 가압류 딱지를 한 장씩 단정하게 붙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임신 6개월에 접어든 미애가 한 손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집행관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사진 정중앙에 또렷이 잡혀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2시 차단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로 짧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에서 새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미영아. 미영아,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부부였잖아, 우리. 10년이나 살았잖아. 용건만 말해. 미영아, 너희 아버지 말이야. 그 양반이 5년 전에 노조위원장형 결심 공판에서 양형 부당 판결 내린 거. 그거 내가 기자한테 흘릴 수도 있어. 미영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 명예 지키시려면 너도 적당히 좀 해야 되는 거잖아. 응?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거실 한쪽에 놓아둔 녹음기를 천천히 작동시켰습니다. 이상준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이 같은 협박을 2~3번씩 반복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참을 이어나갔어요. 이상준. 미영아. 법관 협박죄,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무고죄와 명예훼손까지 추가되면 최소 7년이야. 내 입에서 그 말 한 번 더 나오는 순간 이 녹음 그대로 김 변호사한테 넘기고 형사고소장 추가한다. 미영아. 농담이야. 농담이었어. 농담은 너희 가족이 나한테 했지. 내가 너한테 한 적은 없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헉소리가 들리더니 이상준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 메일로 전송하며 차가운 입꼬리를 한 번 더 끌어올렸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로부터 짧은 회식 메일이 도착했지요.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협박과 무고 2건, 추가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준은 자기 발등을 자기 손으로 찍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일요일 오후 동네 친구 박순영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헤어 디자이너 한 명이 어머니께 슬쩍 흘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권숙자가 그날 미용실 안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숙자 언니, 며느리 친정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었다며요. 대법관댁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쫙 났던데.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우리 시누이가 법원에 다니는데 그 댁 어르신이 이번에 정년 앞두고 정말 추상 같으시다고. 며느리 한 분이 외동딸이시라는데 그게 숙자 언니 며느리라며. 그리고 우리 상준이는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우리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이혼 위자료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어서 권숙자가 미용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려있던 컵을 떨어뜨리며 입가에 거품을 물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고 합니다. 미용실 안에 있던 동네 부인들이 화들짝 놀라 119를 부르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누구 하나 권숙자에게 차분히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같은 주에 동네 곳곳으로 한 번 더 퍼져나갔어요. 같은 시기 압구정 한복판에서 사모님 노릇을 하던 미애의 일상도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모든 기구에 빨간 딱지가 붙어 영업이 정지된 데다 이상준 명의로 잡혀있던 강남 신축 아파트의 전세금까지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자 미애의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회사에서 잘렸어. 어제 인사팀에서 연락받았는데 퇴직금도 안 나온다며. 미애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내 카드는 왜 막혀 있어? 어제 산부인과 정기검진 가는데 결제가 안 됐어. 임신부 검진비도 못 내는 게 말이 돼. 우리 찰떡이 분유살 돈은 있어. 오빠. 응. 미애야. 어머니가 좀 보태주신다 했으니까. 어머님 돈도 다 떨어졌다며.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오빠가 사모님 시켜준다고 해서 본가 인연도 다 끊고 따라온 건데. 미애가 부풀어 오른 배를 내려다보며 손바닥으로 이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김 변호사가 흥신소를 통해 받아보낸 음성 파일에서 또렷이 잡혔어요. 이상준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강제로 빼앗기고 외곽 도시 변두리에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짐을 옮기던 그 주 권숙자도 자신의 살림살이를 절반쯤 처분한 채 두 사람의 단칸방으로 합류하게 됐어요. 벽지에 노란 곰팡이가 슬어있고 화장실 환풍기가 망가져 곰팡내가 진동하던 그 방 안에서 세 사람의 얄팍한 연대는 단 사흘 만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소뚜껑 좀 그만 휘두르세요. 미애가 임신 중이라고요. 인연이 어디서 어머니 해.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발들인 그 자체가 잘못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잘난 집안 따지시면 아드님은 왜 회사에서 잘리셨대요? 그것도 어머니가 잘 키우셔서 그런 거잖아요.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너 같은 환양년이 어디서. 환양년이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본처 내쫓고 안방 차지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삿짐 견적서까지 친히 보내주신 분이. 상준아,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인연이 어미한테 이러는데. 어머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죽겠는데. 세 사람의 단칸방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옆방 임대인 부부의 신고로 인근 파출소로 2번씩이나 출동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지요. 같은 시각 저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김 변호사가 보내온 진행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상준 회사 해고 처리 완료 5월 23일. 이상준 명의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가압류 완료 5월 28일. 김미애 필라테스 스튜디오 자산 일체 가압류 완료 6월 3일. 이상준 협박 및 무고 형사 고소장 접수 완료 6월 5일. 햇살이 길게 비쳐드는 카페 한쪽에서 저는 따끈한 더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어요. 씁쓸한 커피의 향이 코끝을 가로질러 가는 순간 10년 동안 입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텁텁한 뒷맛한 자락이 비로소 천천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 물줄기 위에 초여름 햇살이 잘게 부서져 반짝이는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처럼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건이 시작된 지 7달째 되던 8월의 어느 무더운 화요일 오후 김 변호사로부터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애, 오늘 새벽 변두리 산부인과 6인실에서 남아 출산. 시설 매우 낡음. 비톡촉 정황 확인됨. 사진 별도 송부. 곧이어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사진 5장이 메신저 화면에 차례차례 올라왔어요. 벽지가 누렇게 뜬 6인실 입원실 한쪽 침대 위에 앉아 갓난아기를 어색하게 안고 있는 미애의 야윈 옆모습이 첫 번째 사진에 또렷이 잡혀 있었지요. 그 옆에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며칠은 깎지 못한 듯한 까칠한 수염을 한 채
침대 모서리에 풀썩 걸터앉은 이상준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 원무과 창구 앞에서는 두툼한 카디건을 걸친 권숙자가 직원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매달리는 장면이 길게 잡혀 있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손주가 갓 태어났는데 병원비 150만 원이 좀 모자라서요. 산모님,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일단 결제는 해주셔야 퇴원이 가능하세요. 내일까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잠깐 외부에 일이 있어서요. 이미 이번 사흘째인데요, 어머님. 다른 산모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한 번만 늙은이 사정 좀 봐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든 만들어 올게요. 권숙자가 끝내 원무과 창구 앞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흥신소 직원의 마지막 사진 한 장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가며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감쌌어요. 10년 동안 그토록 자기 핏줄 노래를 부르던 권숙자가 정작 손주의 병원비 150만 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날 늦은 오후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음성 파일 안에는 같은 6인실 안에서 미애와 이상준이 주고받은 짤막한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오빠, 우리 찰떡이 분유는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서 주는 분유는 퇴원하면 끊긴다는데. 미애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자리 알아보고 올게. 일단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비상금이 좀 있다고 하셨어. 비상금이 얼마인데? 잘 모르겠어.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으로 분유랑 기저귀랑 산후조리원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미애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너 일단 몸 좀 챙겨. 오빠, 회사에서 퇴직금 정말 한 푼도 안 나온 거 맞아. 해고 사유가 사유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옆 침대 산모와 가족들이 갓 태어난 아기 손목에 금팔찌를 채워주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는 사이 미애는 자기 침대 시트만 손으로 빙빙 비틀어가며 그 모습을 곁눈으로 노려봤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좁은 6인실 복도 끝에서 한 차례 더 큰 소란이 벌어졌어요. 이상준이 운영하던 사무실 거래처에서 따라온 사채업자 2명이 6인실 복도까지 들이닥쳐 이상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지요. 이상준이, 너 진짜 사람 우습게 보고 있구나. 어제까지 입금 약속이었잖아. 형, 일주일만 더 시간 주세요. 진짜 일주일만. 내 마누라랑 그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 빚은 빚이지. 형, 우리 미애 지금 산후 사흘째라서요. 옆에 갓 태어난 애도 있고 내 새끼 안 본 지 한참 됐다고 어디서 가족 행세야. 오늘 안으로 500만 원 못 채우면 내일 또 온다 알지. 사채업자가 이상준의 셔츠 깃을 거칠게 흔들어 놓고 떠나간 그 자리에 미애가 6인실 복도 끝에서 입꼬리를 한 차례 비틀며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흥신소 직원의 카메라에 길게 잡혀 있었어요. 미애의 그 식어버린 눈빛 안에는 이미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차갑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튿날 밤이 깊어 새벽 3시를 넘어선 시각, 미애가 6인실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 침대 산모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미애는 발끝으로 슬그머니 침대에서 내려와 가방 안에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파우치만 빠르게 챙겨 넣었습니다. 베개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이상준의 검은색 가죽 지갑까지 가방 안쪽 깊숙이 밀어넣은 미애는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신생아용 카트 옆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6인실 문을 천천히 밀고 나갔어요. 병원 뒷문 옆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라지는 미애의 마지막 뒷모습이 흥신소가 미리 설치해둔 차량 블랙박스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손에 보온병과 플라스틱 반찬통을 들고 6인실 문을 밀고 들어선 권숙자가 비어있는 침대를 보고 자리에 그대로 굳어 서버렸어요. 미애야, 어디 갔니? 미애야. 우리 며느리 못 보셨어요. 옆에 계셨던 분. 새벽 3시쯤 가방 챙겨서 나가시던데요. 산후 사흘째에 어디 가시나 했어요. 권숙자가 그 자리에 든 미역국 반찬통을 거꾸로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6인실 복도 끝까지 토해냈어요. 아이고 미애야. 우리 미애야.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어? 어머니. 좀 진정하세요. 다른 산모님들 다 놀라세요. 간호사들이 권숙자를 부축해 복도 의자에 앉히는 사이 신생아용 카트 안에서 갓난아기 하나가 작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엄마 품을 잃은 핏덩이의 그 가느다란 울음소리만이 텅 비어버린 6인실 한쪽 침대 위에 길게 머물러 있었어요. 병원에 일이 있어 잠시 외출했다가 황급히 돌아온 이상준은 텅 빈 침대와 카트 안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황급히 켰지요. 며칠 전까지 한도 500만 원이 남아있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새벽 3시 30분과 4시 사이에 5번에 걸쳐 모조리 인출된 정황이 화면 안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이 죽일년이. 이상준이 머리를 쥐어뜯다가 6인실 한쪽 벽에 자신의 이마를 2번, 3번 거칠게 박아 넣는 모습이 흥신조 직원의 마지막 사진 한 장에 또렷이 잡혔어요. 콧등에서 핏물이 비쳐나오고 이마가 시퍼렇게 부어오르는데도 이상준은 같은 자리에 머리를 한참 더 박아댔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년이 500만 원을 다 들고 튀었어요. 뭐? 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 하셨잖아요. 이게 며느리입니까? 상준아, 너는 왜 그년을 단속도 못했니? 너는 도대체 뭐라는 놈이야? 어머니가 처음에 그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본처 내쫓고 그년 들이라고 부추긴 게 누구였어요? 이놈이 어디서 어미한테 따져. 권숙자가 그 옆에서 갓난아기를 어색하게 품에 안은 채 분유가 끊긴 아기 입가에 자기 침을 묻혀가며 어쩔 줄 모르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 주에 이상준과 권숙자는 산부인과 측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변두리 외곽 단칸방으로 갓난아기를 데려갔지만 그곳의 사정 또한 어린 핏덩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분유한 통값을 마련하지 못해 이상준이 새벽 5시부터 인근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고 막노동판으로 향해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형님,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몸은 좀 쓸 줄 알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아. 일단 오늘 시멘트 60포대만 옮겨. 일당 10만 원, 점심 한 끼. 이상준의 곱게 풀린 손바닥에 굵은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시퍼렇게 멍드는 사이에도 단칸방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새벽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숙자의 관절염 끓는 무릎으로는 갓난아기 한번 똑바로 안아 올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우유병을 끓는 물에 소독하는 일조차 며칠씩 빠뜨리기 일쑤였어요. 핏덩이의 몸에 시퍼런 멍 자국과 피부 발진이 번지기 시작하자 인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2명이 2차례 가정 방문을 다녀간 끝에
결국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부재 중에 죄송하지만 일단 아기는 보호시설에서 잠시 맡아드리는 게 좋겠어요. 양육 환경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를 어떻게 보호시설에? 어머님, 아기 건강이 우선이에요. 어머님과 아드님 사정이 나아지시면 정식 절차 거쳐서 다시 데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상준이가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무릎으로는 아기 안아 올리는 것도 무리세요. 지금 결정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권숙자가 갓난아기의 작은 옷가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꼈지만 결국 핏덩이는 사회복지사 품에 안긴 채 단칸방을 떠나 시설로 옮겨졌어요. 며칠 후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마지막 사진 2장에는 막노동판 한가운데에서 시멘트 가루로 새카매진 얼굴로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이상준의 모습과 텅 빈 단칸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 갓난아기 옷을 끌어안고 있는 권숙자의 옆모습이 각각 한 장씩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2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가벼운 코웃음 한 번을 짧게 흘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닫았어요. 10년 동안 두 사람이 권리처럼 누리던 따뜻한 밥상과 깨끗한 집, 정성껏 다린 셔츠 한 장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 이제는 평생 입에 담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창밖에 늦여름 매미 울음소리가 가늘게 흘러내리는 가운데 저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회계사 자격증 액자를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하고도 사흘이 지난 11월 중순의 어느 쌀쌀한 평일 오전, 저는 가정법원 정문 앞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에서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거울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회색 트위드 정장 차림의 진주 귀걸이 하나만 단정하게 매단 제 모습이 법원 정문 유리에 또렷이 비쳐 들어왔어요. 옆을 따라 걷고 있던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옆에 끼고 짧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조정실에서는 합의서 서명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가압류 해제까지 한꺼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준 쪽은요. 30분 일찍 도착해서 조정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도 함께 오셨는데 그분은 법정 밖 복도에 앉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지요. 조정실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서자 안쪽 원목 탁자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이상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1년 전 거실 바닥에서 제 바짓단을 부여잡고 매달리던 그 이상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로 거칠어진 손등에는 굵은 물집이 잡혔다 터진 흉터가 거뭇거뭇 남아 있었고 살이 78kg은 좋게 빠진 듯한 두 뺨은 광대뼈가 도드라지도록 깜말라 있었어요. 한때 매주 한 번씩 들렀던 강남 미용실에서 정성껏 다듬어졌던 머리카락은 이젠 손수 가위로 잘라낸 듯 들쭉날쭉한 채로 어깨 위에 흩어져 있었지요. 미영아, 이상준, 많이 야위었네. 너는 용건만 합시다. 저는 김 변호사가 미리 정리해둔 두툼한 합의서 묶음을 원목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고 이상준은 그 합의서 첫 장 표지에 적힌 굵은 글자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귀책 사유 전적으로 이상준 100%, 위자료 금 5억 원, 재산 분할 비율 박미영 100%, 이상준 0%. 이상준의 마른 목을대가 한 차례 위아래로 거칠게 움직였고 손등에 굵은 핏줄이 시퍼렇게 돋아났어요. 미영아, 5억 원은 너무 가혹하지 않아.
내가 지금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네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김미애한테 쓴 돈, 시댁 인테리어 명목으로 빼돌린 내 미국 주식 계좌 잔고, 내 청약 통장 깨서 가져간 돈, 그것만 다 합쳐도 4억 8천만 원이야. 나머지 2천만 원은 내가 10년 동안 너희 모자한테 들인 시간 값으로 계산한 거고, 변호사님, 합의서 펴주세요. 김 변호사가 합의서 묶음의 마지막 장을 펼쳐 인주와 도장을 이상준 앞으로 정중하게 밀어주자 이상준의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준은 도장을 인주에 묻혀 합의서 위에 가져가다가 도장을 그만 탁자 위에 툭 떨어뜨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영아, 정말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5억 원 중에 절반만이라도 깎아주면 안 돼. 내가 지금 시멘트 60포대씩 옮기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있어. 1년에 3천만 원 모으기도 빠듯한데 5억 원을 무슨 수로 갚아? 이상준. 내가 너희 시술실 옆에 앉아서 시퍼런 주사바늘 찔러 넣을 때 너 휴대전화에 적혀있던 미애한테 보낸 메시지 기억나? 본처 검진 따라가는 거 진짜 토 나온다고. 우리 찰떡이 검진은 같이 가서 손도 잡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적었더라, 너. 이상준의 얼굴이 단번에 흙빛으로 가라앉으며 두 손으로 가린 얼굴 사이로 신음 같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5억 원 단 한 푼도 깎을 생각 없어. 도장 찍어. 미영아. 평생 시멘트 60포대씩 옮기면서 갚아. 그게 너의 자리야, 이제부터. 이상준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도장을 집어들어 합의서 마지막 장 위에 무겁게 인장을 찍어 내렸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 위에 묵직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시퍼런 못한 자루가 천천히 뽑혀 나가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 들어왔지요. 김 변호사가 추가로 펼쳐든 자료에는 시댁이 빼돌렸던 친정 물품 명세와 시댁 거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제 명의 자산의 환수 절차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댁 거실 한편 서재의 원목 책장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거실 대리석 바닥재 일체를 매각해서라도 빼앗긴 금액 일체를 환수한다는 결정문이 한 줄 한 줄 그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준, 더 할 말 있어. 미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우리 어머니랑 우리 핏줄, 보호시설에 있는 우리 아기, 다 같이 묶어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생활비 좀. 이상준. 내 핏줄 좋아하는 내 어머니가 평생 곁에서 봐주실 거야. 30만 원도 300만 원도 내 인생에서 너희를 향한 돈은 단 1원도 없어.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김 변호사가 정리해둔 서류 가방을 그대로 받아들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밀고 복도로 나서자 얇은 카디건 한 장만 어깨 위에 걸친 채 차가운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권숙자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1년 전 친정집 거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빌던 그 자존심 강한 여자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아. 늙은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우리 상준이 좀 봐주라. 우리 핏줄 좀 봐주라. 우리 손주. 권숙자가 무릎이 굽은 채로 절뚝거리며 다가오더니 거친 손바닥으로 제 회색 정장 소매자락을 부여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관절염 자국이 시퍼렇게 박힌 권숙자의 손등이 제 소매자락에 닿기 직전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손등으로 쳐냈습니다. 손 치우세요, 어머님. 미영아. 애 못 낳는 불량품이
시가 행사를 안 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셨지요. 제 친정에서 도대체 무슨 가정교육을 받고 시집을 왔길래 이 모양이냐 하셨지요. 구급 말단 공무원이 딸년 하나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하셨지요. 권숙자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며 어깨가 잘게 떨려오기 시작했고 두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영아, 내가 정말 그땐 정신이 어디가 있었는지.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귀한 아들, 평생 곁에 두고 둘이서 알아서 살아가세요. 손주가 보호시설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어머님이 두 발로 걸어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어머님 핏줄,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권숙자의 그 흐려진 두 눈을 정면으로 마주본 채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려놓았습니다. 저한테는 더 이상 어머님도 시댁도 남편도 없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았어요. 오늘부로 저희 인연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권숙자가 두 손을 합장하듯 모아 다시 매달리려는 사이 저는 등을 돌려 복도 끝 정문을 향해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얇은 카디건 차림으로 차가운 복도 의자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는 권숙자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한참 동안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천천히 몸을 실은 저는 백미러 한번 흘끗 돌아보지 않은 채 단정하게 안전벨트를 메었어요. 운전석에서 친정아버지의 비서 한 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게 여쭤왔습니다. 회계사님,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모실까요? 한강변 카페로 가주세요. 가는 길에 회계 자격증 갱신 서류 좀 잠깐 들렀다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내려앉으며 가로수 잎사귀를 잘게 흔들어 갔고 차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가슴 속 깊이 굳어있던 마지막 응어리 한 자락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한 평온함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10년의 시집살이가 마침내 정말로 마침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손끝 마디마디에 따뜻하게 스며들어 왔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1년 전보다 한참 단단해진 채로 저를 가만히 마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시집살이의 굴레가 완벽하게 끊어진 지 정확히 2달이 지난 1월의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친정집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지퍼를 끌어올리며 흑백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노려보던 그 박미영이 이제는 새로 맞춘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거울 속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가지런히 떨어지는 진주 목걸이 한 줄과 결혼 전 회계사로 인정받던 시절 친정아버지께서 손수 끼워주셨던 만년필 한 자루가 정확히 오늘 아침을 위해 자리 잡은 듯한 단정함으로 손끝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출근 첫날인 거 맞니? 어제 저녁이 어제 같은데.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나오신 어머니가 제 어깨 위 보풀 하나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털어내 주셨어요. 엄마, 미역국이라뇨. 출근 첫날인데. 미역국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니? 우리 딸 다시 일어서서 출근하는 날인데 어미가 끓이고 싶은 거 끓여줘야지. 고마워요, 엄마. 가서 우리 딸 능력 마음껏 펼치고 와라. 너 결혼 전에 회계사 시험 합격하던 날 내 아비가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모르지. 어머니 두 눈에 그렁그렁 차오른 눈물 한 줄기를 저는 손바닥으로 살며시 닦아드리며 가만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접고 일어서신 아버지가
단정한 회색 카디건 차림으로 현관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미영아. 네, 아버지. 오늘은 회계사 박미영으로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너 자신의 두 발로 회사 정문을 밟고 들어가는 날이다. 네, 아버지. 이 아비는 그저 평범한 아빠로서 우리 딸이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 멀리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드린 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검은색 가죽 출근 가방을 들어 어깨에 단정하게 둘러맸습니다. 서울 한복판 30층짜리 본사 건물 로비 회전문을 밀고 들어선 저는 사원증 폐용대 앞에서 손에 익은 듯 자연스럽게 자기 사진이 박힌 사원증을 목에 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부장님.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던 박지훈이 결혼 전 회사 신입사원 시절 가장 친했던 그 막내 후배가 활짝 핀 웃음으로 두 손을 마주 잡아주었어요. 지훈아, 너 정말 오랜만이다. 부장님, 진짜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재무팀이 부장님 오시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부장은 무슨 그냥 미영 언니라고 불러. 안 돼요. 회사에선 부장님이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잖아요. 박지훈의 안내를 따라 9층 재무팀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사원 12명과 함께 일렬로 늘어서 있던 팀원들이 환한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부장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박미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책상 위에 회계사 자격증 액자를 정중앙에 단정하게 세워둔 저는 그 옆에 만년필을 가지런히 꽂아두며 깊은 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재무팀장 한 분이 두툼한 결제 서류를 한 다발 가져와 책상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부장님, 이게 저희 팀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손도 못 대고 있던 부실 자금 회수 프로젝트입니다. 전임 부장님이 결국 마무리 못하시고 퇴사하셨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 47억 원 정도 됩니다. 거래처 7군데에 나뉘어져 있는데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회계법인 측에서도 손사래를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툼한 자료 묶음을 양손으로 들어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가에 단정한 미소를 한번 그어 올렸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 부족한 부분만 차근차근 보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요. 부장님. 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10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식은 미역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어깨를 움츠리던 박미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30층 라운지 레스토랑 통유리창 옆자리에 앉은 저는 박지훈과 신입사원 2명과 마주 앉아 따끈한 트러플 파스타 한 접시를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부장님, 오전 회의 때 부실 채권 일주일 안에 정리하신다고 하셨던 거 정말 가능하신 건가요? 가능하니까 말씀드린 거지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역시 부장님 명성이 헛소문이 아니었네요. 결혼 전에 업계에서 회계의 신이라고 불리셨다면서요. 신은 무슨 그냥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회계사일 뿐이지요. 부장님, 저 신입인데요. 부장님 밑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천천히 같이 가요. 회계는 하루 이틀에 익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빈 와인잔에 따라준 사과 주스 한 모금을 천천히 머금으며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 전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은 채
식사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는 그 단순한 자유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사치였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채워왔습니다. 저녁 7시 친정집 거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끈한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깍두기 한 종지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와인셀러에서 평소 아끼시던 보르도산 적포도주 한 병을 직접 꺼내 오시며 모처럼 가벼운 농담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미영이 첫 출근 기념으로 이 아비가 한 잔 따라주마. 단 술 맛은 잘 모르신다는 우리 회계사님께서 한 모금만 살짝 드시는 걸로. 아버지도 참, 저 술 잘 마셔요. 내 어미한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우리 딸 사회생활하다가 술 배웠다고 또 한참 잔소리 하실 거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가벼운 웃음소리에 어머니까지 행주를 두 손에 쥔 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토록 무거운 대법관의 직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다정한 아빠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와인잔 너머로 가만히 비쳐 들어왔습니다. 식사자리 한쪽에서 어머니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동네 소식 한 자락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미영아, 너 그쪽 소식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상준이 말이다. 네, 엄마. 들려주세요.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한참 했다더라. 그러다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지금은 단칸방에 누워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더구나. 권숙자 그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다더라. 우울증이 심해져서 동네 정신과까지 다닌다고. 관절염도 더 악화돼서 손주는 보호시설에 그대로 맡겨두고 면회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라더라. 미애라는 그 어린 여자는 어디 다른 지방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저는 와인잔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가에 흐릿한 미소 한 줄기를 가만히 머금었어요. 엄마, 그 이야기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해요. 저 이제 그쪽 일에 시간 한 톨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딸. 그게 맞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 자리는 이제 완벽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랑은 상관없는 남의 일이지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식기 정리를 도와드린 뒤 거실 한쪽에 따로 마련된 제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시작할 47억 원 부실 채권 회수 프로젝트의 첫 페이지 위에 만년필로 한 줄씩 또박또박 메모를 적어 내려가는 손길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 거실 통창 너머로 한겨울 별들이 잘게 깜빡이는 가운데 저는 책상 한쪽에 놓아둔 회계사 자격증 액자를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어요. 1년 전 안방 화장대 위에서 흑백 초음파 사진 한 장에 손끝이 떨리던 박미영이라는 사람과 오늘 같은 화장대 거울 앞에서 회계사 만년필을 손에 쥔 박미영이라는 사람이 거울 안쪽에서 천천히 겹쳐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박미영이라는 이름 석자 그대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이 손끝에 묵직하게 잡혀 들어오는 만년필의 무게가 10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새로운 아침의 무게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들어 왔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박미영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이 세상에는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우리들의 어머니, 누이, 며느리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안에 자기 자신을 묻고 사는 동안 정작 박미영 그 사람 자체로 사는 시간은 너무도 짧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려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인생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당신의 이름 석자 그대로 빛나실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